안녕하세요. 더불어있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흔에 읽는 니체 2, 3, 4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도와 물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마치 중병을 앓듯 힘겨운 청춘을 보냈다. 그런데 삶을 되돌아보면 실패가 두려워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일에만 열성을 보이기 마련이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자아를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이다. 완전한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어디인가? 일단 시도하고 질문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거리들을 안고 살아간다. 사람의 수만큼 각자 삶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저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양하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해답을 찾곤 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 어떻게 해야 완전한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심사숙고했던 니체는 기존의 철학자들이 사유했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와 질문으로 그 답을 모색했다. 그의 수많은 작품과 유고는 바로 이런 시도와 질문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우리는 자신을 완전한 자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마주한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한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선택지들의 모음일 것이다. 그래서 가끔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짐이 되기도 한다. 니체는 1884년 유고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실패했고 질병과 통증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한다면 자신 안에 감추어진 지혜, 즉 본연의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언제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 방법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질문하는 것이다. 이제는 짜라스트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한다. 시도와 물음, 그것이 나의 모든 행로였다. 그리고 참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물음에 대답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모두가 가야 할 단 하나의 길이란 없다. 즉, 삶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 니체는 자신에게 길을 묻는 자들에게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40. 지금껏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질문의 대상과 방식을 바꾸어 보아야 한다. 질문의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있다. 나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구해야 한다.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니체는 사태를 바라보는 하나의 눈, 즉 어떤 방향으로든 전혀 치우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눈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계하라고 한다. 하나의 눈으로만 본다면 사태를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힘이 억압되고 결여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1000개의 길을 가지고 있다.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사태를 좀 더 다양한 눈으로 바라봐야만 한다. 니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을 거쳐 자신의 진리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이것이 니체의 관점주의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오직 관점주의적으로 보는 것만이 오직 관점주의적인 의식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한다. 대상을 한 가지 각도로만 바라보지 말고 약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생각하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법이다.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의 삶을 살라.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며
자기 자신에게 가장 먼 존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탐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런 우리를 꿀벌에 비유한다. 꿀벌이 자신의 벌통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집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갈 것인가 라고 말이다. 우리는 명사형의 세계에 갇혀 산다. 명사형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안정적이며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다. 명사형의 삶은 성공, 명예, 돈, 사랑, 권력 등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삶이다. 반면에 동사형의 삶이란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행동을 하는 삶을 말한다. 모든 존재가 생성, 변화, 소멸함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니체는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의 삶 자체, 자신의 경험에 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둔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다. 즉, 니체 철학은 인간이 지금까지 명사형의 삶을 살아왔을 뿐 동사형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돈이나 명예 같은 것들을 한순간에 실수로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안정하고 불안하며 예측하기 힘든 동사형의 삶은 회피하려 한다. 명사형의 세계에 익숙한 나머지 동사형의 세계로 이행을 두려워하며 저항한다. 하지만 변화무쌍한 동사형의 세계에서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의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 우리는 매년 새해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위한 꿈을 계획한다. 새로 쓰기를 기다렸던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에 새해에 이루고 싶은 결심을 적어나간다. 이때 적어야 할 것은 삶에 관한 질문이다. 질문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없다. 막연히 삶의 의미를 궁금해한다고 해서 삶이 대답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삶의 모습은 개인마다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질문은 항상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어야 한다.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질문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해답을 찾게 된다. 어차피 해결하지 못한다고 체념한 채 온갖 질문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우리는 일단 시도해야 하고 그 길 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물음, 그리고 물음에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삶에서 최악의 상황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도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변화를 원한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꿈꾸는 자만이 삶을 변화할 수 있다.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속도를 찾아라.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과 증오는 또 다른 삶을 추구하게 한다. 몰락은 변화의 성장통이다. 삶에 하강이 없으면 성취도 없다. 삶의 최저점에서 우리는 야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다시 상승할 수 있다. 삶의 최고점에서 다시 몰락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다시 성장할 기회는 분명히 오기 때문이다.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일을 천천히 시작하며 좀처럼 어떤 일에 통달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속도를 가한다면 마지막에는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한다. 초인이 되기 위한 자아 실현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흔에게 성공이란 무엇을 달성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달려있다. 삶에는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강도 없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생의 속도로 나아가면 된다. 행복은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다른 사람의 경우 발이 빠른 시간과 항상 옆에서 나란히 가기에는 너무 느리게 걷는 일종의 계단의 행복을 가지는 일도 있다라고 말한다. 니체는 계단의 행복을 기지와 기회의 관계에 비유한다.
많은 사람이 기회를 잡기 위해 많은 지혜를 쌓지만 기회는 이미 문을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기회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기지는 아직도 계단에 서 있는데 말이다. 기회처럼 시간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런데도 긴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현재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때가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지금 이 순간이 불행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단지 올라갈 계단이 더 남아있을 뿐이다. 잘 되는 일이 없고 삶이 불공평해 보인다고 느낄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버텨내자.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회가 3번이나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마흔에게는 앞으로도 2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삶의 진정한 단계는 지배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사이의 중간에 잠시 동안 정지하는 시간이다. 여기에 다시 한번 충족이 나타난다라고 말한다. 고대 그리스의 회의론자들은 판단 중지라는 의미로 에포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에포케는 원래 멈춤 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둠을 의미한다. 니체가 말한 상승과 하강 사이의 한가운데 위치하는 그 짧은 정지의 시간에 바로 에포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상승에서 하강으로 하강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상승 구간에 있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바닥을 향해 하강하고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섣부른 판단을 보류할 시간이다. 미래에 좋을지 아니면 나쁠지, 행복할지 아니면 불행할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마흔의 우리는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해 숨을 고를 시간이 필요하다. 니체가 말한 대로 잠시 동안 정지의 시간을 갖는다면 마흔은 인생을 변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마흔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진정한 단계에 오를 준비가 된 것이다. 마흔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진정한 삶으로 향하는 길을 걷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넘어진 나를 추월해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재빨리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답하겠는가? 그렇다면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두려워일 것이다. 하지만 넘어진 김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고 작은 수많은 시련 앞에서 온전할 수 있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은 중년을 괴롭히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인생은 속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멸과 몰락, 인생의 하강과 막다른 길은 변화의 성장통이다.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는 법. 마음부터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이상과 헛된 망상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봐도 실현 불가능하고 무모한 꿈을 쫓으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상주의가 극단적으로 흘러갈 경우 거기에서 비롯되는 헛된 망상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헛된 생각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극단적인 이상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 현실 감각이 너무나 떨어진다. 방구석에 받쳐서 지금까지 자신이 옳았고 믿었던 생각을 의심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 공허한 꿈을 니체의 쇠망치로 부수어라. 하루 종일 헛된 망상과 관념에 빠져 지내지 마라.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자만이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현실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 허망하고 편협한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주의자는 자신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강인한 의지와 결단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꿈이라는 이상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니체의 망치이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할 때 니체의 망치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해낼 수 있는 도구이다. 니체 철학에서 망치는 과거의 것을 파괴하는 수단이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양면의 모습을 지닌 수단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들의 단단함이 섬광처럼 내리치면서 자르고 분쇄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장차 나와 함께 창조할 수 있겠는가? 현실주의자는 헛된 망상에 빠진 이상주의자를 향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한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현실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이상주의자들은 편협한 고정관념에서 해방될 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따라서 이상주의자는 현실주의자를 약간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은 때로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현실주의자가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주위에서 내가 하던 일이나 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는 말을 하면 현실주의자는 그 꿈을 쉽게 포기한다. 또한 그들은 부의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처럼 부와 성공에 이루기 위해 애쓰다 보면 진정한 나의 바람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잊게 된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야말로 가상의 세계이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쓸데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현재 지금 여기에 충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되는 라틴어 까르페 디엠이다.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는 것이 현실주의자 니체의 정신이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싫어서 외면하고 먼 미래만 바라본다면 결코 지금 이 순간 사랑해야 하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망각은 우리가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한다.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최고로 높은 이상에 도달하도록 너무나 강하게 몰아붙여야만 한다. 하지만 니체는 그럴 때마다 매번 숨이 차서 트랙 중간에 멈추어 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한다.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휴식이다. 니체는 휴식은 고무하고 진정하며 밝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망각은 의식의 문과 창문을 일시적으로 닫아버린다. 이처럼 능동적인 망각은 우리의 영혼이 질서와 안정과 예의를 유지하게 해주는 하나의 힘이다. 망각은 영혼의 문지기이자 친구이기도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니체는 망각할 수 있는 힘에 문제가 생긴 사람을 소아불능 환자에 비유한다. 만약 망각하는 저지 능력에 문제가 생겨 우리의 머릿속이 수많은 쓸데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아마도 정신분열증이나 편집증에 시달릴 것이다. 트라우마는 큰 상처를 의미하는 라틴어 트라우마에서 유래했다. 트라우마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 예를 들면 어린 시절 겪은 부정적인 경험, 자동차 사고 같은 여러 가지 사고, 폭행이나 폭력 같은 다양한 사건에서 비롯된다. 많은 중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배우자와의 별거와 이혼, 사업 실패 등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기억으로 다른 어떤 시기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상처의 무게 때문에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결국 중년은 어느 시기보다 트라우마가 일상이 되어버린다. 니체는 어떻게 해야 트라우마를 놓을 수 있다고 말할까? 니체는 반시대적 고찰에서 과거가 현재의 무덤을 파지 않으려면
조형력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조형력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형태를 만들어 이루는 힘이다. 니체는 조형력이란 스스로 고유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과거의 것과 낯선 것을 변형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실한 것을 대체하고 부서진 형식을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조형력이다. 조형력을 소유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먼저 조형력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의 조그만 상처에도 불행에 빠지고 만다. 반면에 조형력을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거칠고 끔찍한 삶의 재난이 닥쳐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 결국 망상은 과거의 상처를 빨리 잊게 만든다. 조형력은 회복력과 같은 의미로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고통과 시련을 자기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우리는 망각과 조형력을 통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이렇게 말한다. 상처에 의해 정신이 성장하고 힘이 솟는다. 니체는 망각이 없다면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명랑함도,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긍지도 가질 수 없고 현재라는 이 순간도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잘 잊어버릴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진다. 이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랑, 돌아가신 부모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슬픔, 나를 몰락하게 만든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 갑작스러운 실패로 인한 패배감 등 우리는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남긴 기억으로 점철될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과거의 기억에 얽매인 사람은 현재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면서 살지 못한다.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버릴 때 비로소 현재의 삶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우리는 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시달리지 않고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니체는 망각은 강한 건강의 한 형식이라고 말한다. 망각과 반대 능력인 기억이 반드시 아픈 상처가 된 과거처럼 지워야 할 대상것만은 아니다. 니체는 기억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경우처럼 망각을 제거하고 오히려 절대로 잊지 않으려는 능동적인 의욕 상태라고 말한다. 기억은 상처에 대한 기억인 트라우마 같이 일단 새겨진 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다. 기억은 나는 하고 싶다 내지 나는 할 것이다 같이 긍정적인 의지의 작용이다. 따라서 니체는 본래적인 의지의 기억을 잘 사용한다면 미래도 자신의 뜻대로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니체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망각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처럼 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망각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며 수단이다. 그래서 니체는 가장 작은 행복에서나 가장 큰 행복에서도 행복을 행복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결국 망각과 행복은 정비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순간순간의 삶의 문턱에서 지난 과거를 잊지 못하고 후회와 두려움으로 멈추어 서 있다면 결코 이 순간이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머릿속에 잡생각이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머리는 감정의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망각을 배우고 항상 과거에 매달려 있는 자신과 결별해야만 한다. 망각과 기억은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망각과 기억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때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 제때 잊을 줄 알아야 한다.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말한다.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른다. 주인 도덕을 만들어낸 고귀한 인간들이 꿈꾸었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짐작이 가는가? 고귀한 인간은 자신을 가치를 창조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존중한다. 고귀한 인간은 자기만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꿈꾸고 주어진 삶을 긍정하는 존재이다. 니체는 주인 도덕에서의 고귀한 인간을 태생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고귀한 인간은 긍정적인 모습의 힘의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노예 도덕을 만들어낸 비천한 인간은 무력한 자, 억압받는 자라고 말한다. 노예 도덕을 만들어낸 그들에게 행복이란 마취 상태, 마비 상태, 휴식, 평화, 안식일, 정서적 긴장 완화, 안도 같은 것이다. 행복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수동적이다. 노예 도덕에서의 힘의 의지는 부정적인 모습의 힘의 의지다. 결국 힘의 의지 측면에서 니체는 노예 도덕보다 주인 도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철학자 질 들레즈도 니체와 철학에서 힘의 의지의 적극적 성질과 반응적 성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니체가 우아함, 고귀함,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는 적극적 힘이고 때로는 긍정적 의지이다. 그가 저속함, 비루함, 노예라고 부르는 것은 때로는 반응적 힘이고 때로는 부정적 의지이다. 초인같이 자부심이 강한 천성을 지닌 사람에게 쉽게 얻은 물건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 초인은 가치의 기준이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주인 도덕에서 삶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강한 자, 고귀한 인간, 귀족적 인간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초인과 연결된다. 반면에 노예 도덕에서 약한 자, 비천한 인간, 천민은 니체가 말한 초인과 반대되는 인간, 유형인 인간 말종의 모습과 연결된다. 당신은 지금까지 생각의 주인으로 살았는가? 생각의 노예로 살았는가? 지금 당신의 모습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능동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원한과 증오의 감정이 골마터져 고통을 느끼는 인간인가? 지금 당신은 안전하게 획득할 수 있는 소유물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획득하기 어려운 소유물을 바라볼 때 만족감을 느끼는가? 자신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고귀한 인간처럼 행운의 여신의 앞머리털을 잡기 위해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만약 지금 누군가에게 원한을 갖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다면 열등감으로 가득한 약한 자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문제는 자신의 열등감을 인생의 걸림돌로 보느냐 아니면 성공의 발판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에게는 열등감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버리고 정면으로 맞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르상티망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란 열등감을 발판 삼아 도약하는 삶이다. 외부의 가치보다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으로 변할 수 있다.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 40대는 직장 문제, 내 집 마련, 늘어나는 빚 등 경제적인 문제로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로 의욕을 상실한 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니체도 고독과 세상의 외면, 질병 등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약해지지 않고 세상과 싸웠으며 필연적으로 다가온 삶을 당당히 긍정했다. 그는 비록 질병으로 몸이 불편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았다. 니체는 어떻게 그토록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전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미래를 계획한다. 예를 들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 돈을 아껴 쓴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잘 가꾼다. 이렇듯 우리의 모든 행위는
최종적으로 행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자 최고의 선으로 보았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는 만큼 목표들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을 불행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경험을 그 반대의 것으로, 한목적적인 것을 무목적적인 것으로, 필연적인 것을 임의적인 것으로 전환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운명처럼 생각한 일, 꼭 이루고 말겠다던 목표, 기대했던 경험들보다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우연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다. 무의미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즐거워하고 웃음을 터질 때 소소한 행복감이 찾아온다. 니체는 행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들을 내면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주는 도덕적인 지침은 오히려 그의 행복을 방해하고 저지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어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대표적 사상가인 벤담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높은 쾌락이 주어져야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양적 공리주의의 사상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을 언제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하는 존재로 파악했다. 즉, 행복과 쾌락, 불행과 고통을 동의어로 이해했다. 따라서 그는 어떤 행위가 인간의 쾌락으로 이어진다고 선하고 고통으로 이어진다면 악하다고 정의했다. 이처럼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쾌락의 유무로 정하는 것이 바로 공리주의다.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을 느껴야 한다. 하지만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육체적 양적 쾌락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돼지를 위한 학설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다수가 상대적으로 질이 낮은 쾌락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낫다.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이 나왔다. 니체는 공리주의에 대해 선악의 저편에서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쾌감과 고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사고방식은 피상적이고 순진한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야만 하고 삶의 어떠한 방식이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공리주의처럼 많은 사람에게 단순한 안락이나 쾌락을 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시 말해 행복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란 있을 수 없다. 살면서 남긴 수많은 삶의 오점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실패했을 때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로 절망감에 빠져 괴로워한다면 남은 인생마저 망쳐버릴 수 있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길을 가도록 만든다. 니체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